이번 영상에서는 문해력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오늘 영상은 특히 여러분이 불필요한 내용들, 불필요한 어떤 잘못된 정보들을 좀 구분해내고 현혹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읽기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비판적 읽기나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이제 그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기초 지식 또는 기본 원리를 아는 거죠.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주류라든지 뭐랄까 좀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조금 알고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한 5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거죠. 왜 오래된 거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초창기에 했던 분들의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최신 논문을 보더라도 참고한 그 전에 걸로 올라가면 결국은 이 정도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몇 번이 아니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라는 건 이런 거다. 좀 어려운 말로 새로운 정보, 즉 지금 읽어서 내가 읽은 내용과 이전에 내가 읽었거나 내가 이미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좀 이거 듣기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땐 이렇지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좀 편안하게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주어진 글을 단서로 하여 단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풀어갈 때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 아닐까? 이렇게 했던 거 아닐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단서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글은 단서예요. 무슨 단서냐? 자, 뒤에 나와 있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단서예요. 가이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이죠. 근데 표지판이 그냥 우리가 앞으로 쭉 가야 되면 그냥 이쪽이야 라든가 뭐 가다가 좌회전해 어디 가려면 좌회전하면 돼. 이게 표지판이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행동을 알려주는 것은 이제 도로 표지판인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되게 복잡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많아요. 단서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 단서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길로 다시 비유를 하자면 자, 앞으로 가면서 왼쪽을 보고 가다가 언제 좌회전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봐. 앞에 신호등이 딱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왔을 때 그때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때까지 속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몇 킬로로 더 속도를 낮춰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하면 돼가 아니라 뭘 하면서 어떻게 하고 뭘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해라. 이런 단서들이 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해자의 기억 속에 있는 지식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 지식들을 선별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죠. 무조건 생각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한 것을 마치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꺼내서 조리를 하는 것처럼 그 활성화된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만드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있는 문장들 간에, 문장에는 간단한, 글 전체에 비하면 간단한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가공된 음식 재료, 뭐 양배추, 이게 아니라 뭐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좀 볶아놨다든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그 볶음 양배추 자체가 음식이 되기는 조금 아직 좀 더 가공이 뭔가 더 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들 간에 단락간의 의미적 연결을 파악한다. 그러니까 양배추를 볶았는데 거기에 고기 볶은 걸 넣고 그럼 이걸 언제 넣을까? 어떻게 섞을까? 후라이팬에서 같이 볶으면서 섞느냐?
근데 양배추랑 고기가 같이 들어가는 볶음이 있는지 전 모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적 연결을 파악해서 머릿속에 어떻게 의미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조화롭게 조직할 건가. 그래서 그 조직된 그 의미들, 개념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낼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뭔가 음식 재료들이, 식재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막 뒤죽박죽이야? 또는 도대체 어떤 맛을 내려고 한 거야?가 아니라 어떠한 식감과 실제 맛과 풍미, 그리고 시각적인 모양, 비주얼, 이게 잘 어우러진 음식이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잘 어우러진 것을 우리 머릿속에 일관성 또는 응집성 있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집성 있는 표상을 형성한다라고 지금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저자가 의도한 내용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응집성 있는 의미 표상을 형성한다. 자, 뭐 저자의 의도, 저자의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자가 의도한 내용에 딱 맞는 게 아니라 상응하는 이에요. 상응하는. 그러니까 상응한다는 건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거죠. 근데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자가 이렇게 의도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반응이라고 하면 저자가 어떤 걸 했는데 거기에 뭐 잘못되든 좋든 간에 어쨌든 반응한 거지만 상응이니까 어느 정도 어울리지만 완전히 저자의 의도에 종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좀 독자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의 의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독자의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상응하는 방향으로 응집성 있는 의미를 표상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이해란 글 안에 있는 정보들을, 자, 여기서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던 거 있죠. 즉, 글 안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응집성 있는 심성 표상으로 구성하느냐. 앞에 나온 거, 주어진 글을 단서로 해서 그 이해자, 즉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근데 무작정 활성화시킨 게 아니라 단서에 상응하는 지식을 떠올리고 그것을 잘 구성해서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어서 그냥 확 요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랑 맞겠네. 이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잘 연결해서 표상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요. 미리 해놓은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래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동시에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놓은 것들 그대로 둔다든지 아니면 야채를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했는데 냉장실보다 오히려 더 차가운 얼음물 속에 얼음이 담궈져 있는 물에다가 야채를 넣죠. 그거 왜 그래요? 더 생생하게 생기 있게 식감이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것처럼 어떤 것들을 해놓고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죠.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때 순서대로 읽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남겨두고 어떤 것들은 좀 밀어내기도 하고 이건 아니야. 또는 뭐 마치 파의 그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완전 뿌리 쪽을 잘라내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같이 떠올린 다음에 그 중에 몇 개는 정제하듯이 깎아내고 또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요. 그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여기 인지적 처리, 우리의 주의력, 기억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배하는 거, 통제하고, 자, 이런 인지적 처리를 수행을 합니다. 자, 응집성 기준, 이건 이제 얘기가 아직 덜 나왔으니까 이쪽은 넘어갈게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글 이해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듣기에 아니 내가 그걸 왜 거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될까요? 아니면 그것만 해도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복잡한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이 약하거나 어떤 걸 좀 바로잡아야 되길래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무작정 이것만 하세요. 아니면 좀 많이 해서 3가지만 하세요. 이래서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판에 이제 응집성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그 기준 말고 일단 응집성 얘기가 나와요. 자, 응집성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킨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라고 보통 우리말로 얘기를 해요. 반다이크, 킨치 뭐 많이 얘기 나오죠. 이 킨치는 이제
글 읽기가, 글 이해가 이런 거다라고 정신적인 어떤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최초의 사람이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의 책을 많이 사람들이 참고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반다이크도 비슷하게 돼 있고요. 킨츠가 아마 콜로라도 대학에, 콜롬비아 대학? 콜로라도였던 것 같은데요. 반다이크 이분은 유럽 쪽에, 네덜란드였나? 그쪽 분입니다. 자, 덩이글은 그냥 글인 거예요. 글. 우리가 말하는 글. 뭐 단락이나 글. 자, 이해의 문제를 응집성의 문제로 환원하고 또 응집성의 문제를 공통 참조 개념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게 학자들마다 다르죠. 여기 나오는 공통 참조 개념이 뭐냐면요. 국어에서 말하는 이제 대용어 뭐 이런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들이 근데 완전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주제 또는 중심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를 볼 때 제 얼굴은 눈, 코, 입이 있죠. 눈, 코, 입이 있지만 같은 얼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얼굴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좀 조화롭게 생긴 사람은 이게 이렇게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코와 입이 좀 어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응집성이라는 것도 문장과 문장들이 따로 있는데 그 문장들이 서로를 염두에 두고 쓰여지거나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렇게 약간 팀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공통참조 개념은 문장들이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에 또는 이전의 문장이 그러니까 이전의 문장과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어떤 지시를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말을 어렵게 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화면에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공통 참조의 반복 횟수가 적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 있죠. 오른쪽 걸 먼저 볼게요. 아버지가 아기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다. 자, 아버지가 뭘 하고 싶었다고 하죠? 아버지, 아기, 선물이 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요람을 사고 싶었으나 너무 비쌌다. 자, 아버지. 아까 얘기한 앞에 있는 아버지와 뒤에 있는 아버지, 동일 인물이겠죠? 그러면 아기는 어디 갔어요? 아기는 사라졌네? 선물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아버지, 아기, 선물이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참조해서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요람이 바로 선물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기한테 주는 선물이야? 엄마한테 주는 선물 아니야? 아기 엄마? 즉 아내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뭡니까? 요람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요람을 누가 쓸 거냐? 물론 아기가 쓰겠죠. 아기가 들어가 있으니 아기를 거기다 넣어두니까 말이 다 이상해지네. 하여튼 아기를 거기다 두니까. 하지만 아기를 두고 돌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죠.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지식이죠. 이해자, 독자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아까 독자의 지식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공통 참조가 문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참조, 즉 아버지, 이건 동일한 표현이지만 그게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아기가 요람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요람, 죄송합니다. 아기가 요람 바뀐 게 아니라 선물이 요람으로 바뀌었는데 선물을 요람으로 바뀌었다고 또는 요람이 선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는 우리의 지식을 참조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너무 비쌌대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요람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요람을 사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왜 열심히 일합니까? 비싸니까. 근데 비싸면 돈 많이 주면 되잖아요. 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요람을 사는데 그 돈을 많이 쓰면 원래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이 모자르니까. 어쨌든 돈이 부족하니까 벌었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이것도 우리 지식에서 뭔가 갖고 온 거죠. 자, 한 달 후 아버지는 요람을 샀다. 자, 그러니까 지식을 막 계속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공통참조 반복 횟수가 적으면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를 메워줘야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글은 굉장히 쉽고 예를 얘기해 주려니까 쉬워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텍스트에서
이렇게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이걸 끊어서 이렇게 같은 것에 대한 이 얘기와 저 얘기를 같이 연결을 못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좀 쉬운 글, 쉬운 것이나 자신이 좀 아는 것을 설명할 때는 그걸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글에서는 이런 걸 못한다면 내가 쉽게 이해한 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내가 처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런 걸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잘 해내고 있었구나. 그러면 그걸 어려운 글을 읽을 때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면 됩니다. 자, 독서를 많이 하는 길은 아침마다 독서를 하는 거예요. 뭐 약간 이런 말이 좋은 얘기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이것처럼 좀 생소하거나 내가 알아왔던 것과 좀 다른 또는 이런 공통참조 같은 것들이 내가 이전에 글을 읽어왔던 것보다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많은 글인 거죠. 사람들이 뭐 정보량이 많다 이런 얘기들은 좀 어디서 누가 썼는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구멍이 있어서 사이사이를 내가 추론을 해서 메워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요렇게만 여기서 요만큼만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그런 내용을 쓰겠어. 이렇게 쓴 책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지식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 독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오른쪽 박스를 봤는데 왼쪽 거 보세요. 아버지가 아기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요람을 사고 싶었으나 너무 비쌌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다. 자, 아까는 요람을 사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왜 열심히 일했지? 아까도 그 생각했지만 아까는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지? 같은 말인가요? 너무 비싸서 열심히 일했는데 다음 날부터 그쵸. 아까는 요람을 사기 위해서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지? 요람이 비싸니까 돈이 좀 적구나 이거였지만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짝 더 벌어진 거예요. 간격이. 그래서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밤늦게 돌아오는 때가 많아졌다. 이것도 왜 밤늦게 돌아오지? 우리가 보통 열심히 일을 하면 더 집중해서 생산성이 좋은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한다든지 투잡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밤늦게 돌아오는 때가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일을 더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한 만큼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뭐 다음까지 좀 개인 시간을 더 갖다가 돌아왔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죠. 이런 건 응집성이 깨지는 거예요. 응집성 있는 서로 이렇게 내용이 연결성 있는 거죠. 관련이 있게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달 후 아버지는 돈을 많이 모았다. 집에서 아버지는 아기만을 보았다. 엄마도 행복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니, 한 달 후 아버지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기만을 보았다. 이거 좀 잘못 써놨나? 아기의 얼굴만을 보았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기를 왜 볼까요?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는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엄마도 행복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왜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거나 그럴까요?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아기를 위해서 요람을 사왔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럼 어때요? 엄마는 행복하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좋은 아빠이기도 하구나. 내 남편 정말 훌륭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창조적 응집성이 떨어지면, 즉 공통 참조의 반복 횟수가 적으면 어떤 추론이 필요할까? 뭘 더 생각해서 어떻게 메워야 될까? 이것들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잠깐 멈칫? 이거 뭐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 읽어지는 글은 그냥 여러 번 읽어라, 멈춰서 읽어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읽는 경우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또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이 두 분은 이렇게 자, 위에 있는 거 바로 이해 안 되니까 표만 보시고 제 설명을 보세요. 자, 앞에 못을 박았다. 근데 그 망치가 작아서 어때요?
못을 박는 거 뭘로 박습니까? 망치로 박죠. 물론 이제 망치가 아닌 다른 도구도 있어요. 더 쉽게 박을 수 있는 거. 근데 대개는 망치로 잡죠. 그러니까 못을 박았는데 그 망치가 작아서 어떠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그 망치가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못을 박았다. 그런데 뭐 스패너가 또는 벤치가 하면은 벤치로 못을 박았나? 아니면 좀 이거 못 박는 거 해본 사람은 못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좀 세게 내렸을 때 혹시라도 손가락 때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벤치로 잡았거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못을 박았는데 그 연장이 작아서. 자, 앞에는 그러니까 망치란 얘기가 없는데 망치 또는 연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연장은 뭡니까? 못을 박으니까 그 연장 중에서, 즉 망치보다 좀 더 상위에 더 많은 걸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망치보다 좀 더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위에 망치라고 써 있는 것보다는 연장이라고 쓴 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살짝. 여기 200ms, 그러니까 0.2초 정도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망치로 못을 박았는데 그 망치가 작아서, 이때가 제일 빠르겠죠. 명시적으로 딱 그것에 해당하는 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니까. 근데 그 밑에는 보세요. 망치로 못을 박았는데 그 연장이 작아서, 그러니까 요 위에 3번보다는 조금 더 느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느려지는데 그럼 느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여기서 요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앞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들, 다른 내용도 있고, 그리고 글은 계속 읽어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이렇게 딱 잘라서 요 부분만 보면 시간이 느려지는 거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그냥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날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지금 연장, 망치 이렇게 좀 별것 아닌 내용일 때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주면 돼요. 멈춰서 생각해 주면. 근데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아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걸 언제 좀 더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멈춰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는 그냥 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내가 정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컴프리헨션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기 맨 처음에는 디코딩에 대한 얘기, 읽기 유창성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속발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런 디코딩이 가장 이제 밑바닥에 아주 읽기에 맨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부터 얘기를 한 거고, 그 얘기를 쭉 해왔으니까 지금 이거 시작한 지 꽤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네, 착각을 했는데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꽤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이제 모니터링 좀 상위의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서 이제 슬슬 얘기하고 있는 응집성, 내가 이제 응집성은 사실 의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응집성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디코딩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본인이 인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응집성 같은 경우는 아닌데, 또는 뭐가 좀 잘 안 돼. 옷을 딱 입었는데 뭐가 좀 어디가 좀 불편해요. 꽉 낀다거나 어디가 이렇게 옷을 탁 몸에다 이렇게 옷끼리 상의를 바지 밑에 바지 안에다 넣었는데 그 안에 속옷이 이렇게 쓱 삐져나온 그런 느낌? 그런 것처럼 뭐가 이렇게 착 머릿속에 탁 달라붙지 않거나 서로 짜임새가 딱 느껴지지 않는, 응집성이 좀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그런 느낌은 충분히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느껴질 때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요걸 내가 잘 신경을 안 쓰거나 정확하게 못 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찬히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내가 이런 것도 잘 못하는구나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다양한 글 가지고 하면 이제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응집성에 대한 얘기들이 쭉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정모 교수님이 한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 인지과학을 우리나라에 이제 가져오고 인지과학 학회를 만드신 분이세요.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셨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퇴직하신 후에 명예교수로 성균관대 심리학과에 계셨습니다. 아주 짧게지만 제가 어떤 학회, 인지과학회라는 걸 준비하면서 교수님과 좀 만나 뵙고 통화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인지과학 책이 있고, 자, 이렇게. 예, 뭐 저하고 이렇게 긴 인연은 없었는데 그냥 딱 뵀을 때 아, 정말 학자시구나. 그리고 새로운 학문을 배워와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 거죠. 도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학문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이니까. 이분이 79년인가 그때 박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그때 아마 딥 프로세싱인가 막 그런 걸로 박사 논문을 쓰셨던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래서 이때 이제 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논문 연구를 막 발표를 하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뒤에 많은 연구가 있거나 정말 유용한 건데 별로 참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는 이쪽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자, 여기 이제 인과적 덩이글, 비인과적 덩이글 박스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단순하게 아까 요람, 아기, 아버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왜 일을 더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이유가 되고 또 어떤 행동이 되잖아요. 이제 인과는 원인과 결과인데 아까 이제 제가 이유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과적으로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원인과 결과, 인과와 이유와 그 어떤 행동,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하는 어떤 조건 또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안에 결과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유는, 그러니까 요람이 비싸요. 그럼 아버지가 그 요람을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누구한테 이제 얻거나 당근을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인과관계 또는 인과적인 관계를 발견하거나 그 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읽기 전략입니다. 글 자체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다면 이렇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 글과 비인과적 글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인과적 덩이글이나 비인과적 덩이글이나 잘 처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비인과적 덩이글은 처리를 잘 못하더라.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인과적이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거를 만들어서 이래서 이랬을 거야.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내가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응집성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비인과적이지만 그 안에서 이 일들이 이렇게 이런 인과적인 관계로 되어 있을 거라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이래서 이렇겠구나. 자, 그래서 내가 좀 더 세세하게 어떤 부분을 못하느냐, 어떤 걸 못했느냐, 내가 그냥 이 문장을 이해를 못했구나, 또는 여기를 못 봐서 이해를 못하거나 여기서 이 문장을 그냥 놓쳐서 문제를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읽었어요. 부지런히 눈이 한 줄 한 줄 지나면서 건너뛰어서 읽은 게 아니라면 그럴 일이 잘 없죠, 보통. 그러면 읽었는데 생각은 넘어간 거예요. 왜 생각이 넘어갔냐? 이런 인과성 등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응집성 있게, 즉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죠. 근데 문장을 연결시킨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문장에 상응하는 나의 머릿속의 생각과 1번 문장을 통해서 생각한 그 생각과 2번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서로 안에서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이 표상끼리 응집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과적인 연결 관계가 있고요. 대비적인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연구에서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몇 가지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자, 좀 영상이 길어지니까 한 요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참조적 응집성 보세요. 빌이 앤한테 케이크를 줬다.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럼 뭐죠? 여기서 말하는 그녀, 대명사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는 대용어라고 하면서 동일한 단어 또는 어떤 단어가 대명사로 이렇게 바뀐 거, 이 얘기만 합니다. 이걸 이제 대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아까 요람과 망치와 연장 이런 식으로 상위어로 바뀌기도 하죠. 또는 이제 어떤 기술구라고 해서 뭔가를 이제 수식하는 뭐뭐한 거. 그러니까 제 화면 뒤에 보이는 저 책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저 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관심사 이 말로 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관심사, 저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럼 뭐지? 제가 이제 책을 그냥 책이 있어가 아니라 이쪽 칸에는 이제 언어와 관련된 읽기와 관련된 책들이 있다. 그럼 그 책이 왜 있겠어요? 제가 읽으려고 이렇게 놨겠죠. 읽으려고 여기다 뒀겠죠. 읽었거나. 그러면 관심이 있으니까 또는 연구 분야니까 읽는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사람의 관심사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망치 또는 못 박을 때 연장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굉장히 단순한 지금 이제 동일한 단어 또는 대명사 요 정도만 얘기를 하면 상당히 부족하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거 이렇게 좀 멀어진 관계가 좀 멀어진 이런 공통 참조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참조적 응집성이 나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경 지식도 참조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저 워드에서 이렇게 PDF로 바꾸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왜 띄어쓰기도 잘 못하냐 이렇게 보실 것 같아서 해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응집성인 걸 구성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응집성이 이렇게 딱 구성이 안 돼 있는 조금 멀어져 있고 구멍이 있어 보이는데 사이를 메워주는 게 추론이에요. 이 추론의 목적은 내용과 내용 사이들을 응집성이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활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추론 얘기부터 다른 영상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